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만 하면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후보들은 감사합니다. 왜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약속을 안 지키나? 저는 정치하기 전에는 그게 참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정치권에 와보고 알았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는가? 그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머릿속에 중요한 우선순위나 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선에 출마한 다음에 다른 전문가들이 주는 디지털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선되면 다른 전문가들이 써준 디지털 공약은 머릿속에 없죠.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돌아갑니다. 그게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즉 원래 과학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 아무리 과학 공약을 발표해봤자 당선된 이후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발전되지 않게 마련이고,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은 아무리 디지털 공약을 이야기를 해봤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디지털 업계에 거의 영향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을 전문가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왜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이런 게 정치권에서 있습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 때 군 출신의 대통령이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전적으로 경제 분야 또는 과학기술 분야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고 모르면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20세기가 아닙니다. 2000년 하고도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1세기가 4분의 1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 셈이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릴 수 있을 만한 머리를 지도자가 가져야 됩니다. 각 분야마다 이제는 굉장히 발전을 해서 원전 분야 하나만 하더라도 탈원전 전문가가 있고 소형 모듈형 원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다른 방향의 전문가들이 한 분야에 있는데 어떤 전문가의 머리를 빌릴 것인가는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전 세계의 이 기술 발전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제대로 그 시대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뒤지게 마련이죠. 21세기 들어서 가장 이렇게 부각된 발전된 나라 두 나라만 꼽으면 어딥니까? 중국과 독일일 겁니다. 미국은 계속 세계 1위를 달렸는데 중국도 21세기에 급격하게 부상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21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아직 통일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경제가 어려웠는데 메르켈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이제는 EU 중에 1위 국가가 된 거죠. 그 두 분의 특징이 시진핑은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이고 메르켈은 물리학 박사입니다. 둘 다 이과형 지도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데 그분들은 관심을 집중시킨 겁니다. 그게 나라를 굉장히 많이 바꾸었죠. 그래서 이제는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최소한 어떤 머리를 빌릴까 하는 정도의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대한 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급속하게 다가와서 지금 현재 진행형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특히 세 번째가 아마 우리나라의 운명을 굉장히 크게 바꿀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은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국가 지도자가 전선의 맨 앞에서 지휘관 노릇, 사령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역에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외교부 고위 관리를 만났을 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미국의 인류 대학의 공학 박사를 뽑았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왜 공학 박사가 필요한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 말씀이 지금 자기도 이런 건 처음 본답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 외국에 협의를 하러 가면 주제가 전부 과학기술이라는 겁니다. 백신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어떻게 할 건데,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과학기술과 외교와 경제와 안보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분야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자기도 이런 건 처음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지금은 이제 서론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본론에 대해서는 제 시간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님이셨습니다. 예, 다음은 디지털경제연합 공약 제안서 전달식 및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디지털경제연합 회장단을 대표하여 박성호 회장님께서 안철수 후보님께 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참석자 전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사진 찍으시는 모든 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넘치는 모습에 저 역시도 기분이 좋습니다. 훗날 이 사진이 향후에 멋진 결과로 남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정책 간담회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님의 디지털 경제 공약 발표와 디지털 경제 연합 회장단의 정책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님의 디지털 경제 공약 새로운 미래 초격차 디지털 선도국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모든 분들이 아마 실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아마도 5년 후에는 다가올 줄 알았던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되어버린 것,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20년 주기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우리는 198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중화공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 같은 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거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벤처기업 붐을 일으켜서 그걸로 또 우리는 2000년대, 2010년대 그렇게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이번 정부, 이번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 먹고 살아야 될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 그리고 지금 이 바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하는 국가를 만드는 일, 직업이 줄어든다고들 걱정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많이 정부가 잘 만들어주는 기반을 닦는 일, 이런 것들이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555 공약입니다. 숫자로 555죠. 그게 무슨 공약이냐? 한마디로 세계 1위의 과학기술 5개만 확보하면,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안에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5개의 1등 과학기술, 5개의 삼성전자급의 대기업, 그러면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그래서 555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가 그게 가능할지를 또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려면 우선은 우리가 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30년 이상 계속 1위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1등과 2등 간의 격차가 작을 때는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지만 1등과 2등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초격차를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초격차 과학기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분야들 중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과 많이 떨어진 분야는 지금 투자해서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세계 1위 그룹에 속해 있지만 아직 초격차 1등까지는 가지 못한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분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분야, 그 다음에 2차 전지 분야, 원전, 그리고 수소 산업, 또한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격차 과학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건데요. 그 밑바탕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제대로 이 정말 디지털 경제 환경이 받쳐주지를 않으면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이 시대의 인프라다. 그 인프라가 없으면 그 위에 뭘 쌓아 올릴 수가 없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공약을 만든 거를 시행하려고 해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제대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산업계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10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10가지 정도 중에서 5가지는 정부 조직이나 정부 내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 5개, 나머지 5개는 이제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기반 인프라를 만들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정부 조직 개편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각 부처마다 R&D를 따로따로 하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처마다 벽이 있어서 융합 연구가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그건 제대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을 해서 거기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정부 부처에 그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저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청와대 내에도 대통령께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보좌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도 수석 비서관급으로 올려서 그 직책에 맞는 역할들을 주어야 한다.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 한국 경제라는 수레를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갔다면 지금부터는 이 한국 경제라는 수레를 정부는 뒤에서 밀어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그냥 앞에서 계속 끄는 식으로만 20세기식으로만 하다가는 기업들이 민간이 창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도전할 수도 없고 결국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사실 국가 데이터 공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중요성 이야기는 합니다만 가장 기반이 데이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기본 데이터는 민간 데이터 이전에 정부 데이터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세밀한 지도 정보라든지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토양에 대해서 인공위성에서 분석한 것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인구 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민간 데이터가 얹어져야지 이것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같으면 오바마 정부 1기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은
그 안보와 관련이 없는 거의 모든 정부 데이터는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데이터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다 불투명하게 보이고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불신사회가 되고 그래서 거래 비용만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아마도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데이터가 공개되면은 혹시나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언제죠? 2019년, 2년 전에 제가 에스토니아를 갔습니다. 에스토니아 여러 번 갔어요. 에스토니아 가서 보니까 그 블록체인이 정부 시스템의 인프라가 다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뭐 위변조도 불가능하고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 CIO가 있었습니다. 회사에나 CIO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나라에 이런 IT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CIO가 차관급으로 그렇게 그 뭡니까 경제과학기술부 거기는 경제부하고 과학기술이 합쳐져서 하나의 부처가 되더라고요. 그 나라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IT 기술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앞선 유럽 최고의 IT 강국이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인구 1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수원시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지금 소련에서 독립된 지 30년 만에 놀랍게 성장했죠. 근데 거기 이제 CIO를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먼저 제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시도하면은 실패 가능성이 꽤 있는데 정부 시스템에다가 바로 신기술을 적용하는 게 위험이 크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실패할 수 있대요. 그렇지만 이 방법이 자기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처음 시도가 성공하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되고 이제 그것의 작업을 수행한 나라들이 수출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보려고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답니다. 그래서 다 보고 나서 도입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답니다. 너무 투명해지니까 겁이 나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나라는 이걸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정부 데이터 공개의 하나의 일환이죠. 정부 데이터 공개. 정부 데이터 공개가 되어야 일단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정부를 믿게 되면 그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데이터 산업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돼서 다시 인공지능 산업도 발전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정부 데이터 공개. 아무도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규제란 거는 뭐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세계 100대 스타트업 랭킹이 나왔었죠. 거의 대부분 유니콘, $1 빌리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고 상위 몇 개는 데카콘입니다. $10 빌리언 정도 가치를 지닌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 100개 중에 40개가 국내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규제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경제 10대 대국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을 해서 유니콘이 만들어질 정도의 그런 업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아예 그런 사업을 못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0개 중에 10개는 아예 사업을 못하고 나머지 30개는 규제 때문에 제한적인 영업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가 이제는 우리의 목을 조르고
여기 계신 여러 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대로 총리나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개혁 차원을 만들어서 제대로 정부 전체를 감시를 하고 계속 규제 영향 평가를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규제를 없애야 되는 거고요.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개정을 하다 보면 사실 좀 누더기가 됩니다. 개정안. 그래서 차라리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같은 분야는 묶고 그 다음에 규제들을 파지티브 규제들입니다. 대부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지만 나머지는 어떤 것도 해도 좋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거티브 이러면은 언뜻 인상은 좋지 않지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그거는 바람직하고 우리가 가야 된 그런 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바꾸는 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정부 자체가 사실 제대로 전자정부가 돼야 됩니다. 뭐 전자정부 쪽에 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약간 좀 쓴소리를 한다면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전자정부라고 부르기보다는 전산화 정부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IT는 툴이죠. 이 툴을 이용해서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고 조직 개편을 해서 더 효율적인 그런 그 기관으로 변형하는 하나의 툴로 쓰는 게 사실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예전에 대기업에서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인데 20년도 더 됐겠다. 그 기업에서 ERP를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ERP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 대기업에서 이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일하던 방식을 그대로 구현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가진 소프트웨어로 바꿔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경영진에서 밀어붙였죠. 지금 ERP 시스템에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고 조직이니까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는 좀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글로벌 대기업이 된 거죠. 삼성, LG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부 조직이 지금 현재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업무 프로세스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정부 조직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그냥 이렇게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그냥 이 부서 쪽에서 저 부서로 붙인다든지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IT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시스템에 맞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로 바꾸고 그리고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게 그게 진짜 전자정부죠. 그렇지 않고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그대로 두고 그리고 또 기존의 조직 그대로 둔 다음에 그냥 인터페이스만 통합해서 만드는 거는 저는 전자정부가 아니고 전산화 정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디지털 사업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는 사실 돈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 스타트업들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매칭이라도 해줘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독일에 1년 반 정도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그 방문 학자로 있었는데, 독일에서 그 중소기업 내지 중견기업에다가 연구개발비 지원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심사도 안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절반의 그 프로젝트의 절반의 비용은 회사가 되고 나머지 절반을 정부에서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은 그 회사가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정말로 회사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를 정부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모랄 해저드가 생길 염려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성공시키려고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도 별로 안 듭니다. 그런 게 바람직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새로운 R&D를 돕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나라도 뭐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한 쪽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정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5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구나. 나머지 5개를 어떻게 하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그 다음에 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로 개편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연구단지 내지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연구와 산업과 학교가 제대로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거, 뭐 예를 들면 융합경제혁신지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금에 대한 문제, 또 금융과 관련돼서는 차별 의결권, 차등 의결권은 다 아실 겁니다. 민주당 반대로 지금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결국은 차등 의결권 같은 것들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5개는 시간 관계상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다 아시리라고 믿고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비 성공 확률이 98%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부에서 투자한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 위주로 감사를 하니까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산업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게 될 리가 없죠. 그냥 연구비 받아서 계속 논문이 나오고 특허가 나오고 합니다만 그게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과정 감사로 바꾸면, 과정에서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실패해도 책임을 안 물으면, 그러면 0.1%의 가능성에도 도전을 해서 999명이 실패해도 한 명은 세계 최초의 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위기감을 느끼는 게 그 세계 3대 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의 CES, 그 다음에 독일 베를린에 있는 IFA, 그리고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그러니까 WMC.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해 한 곳씩은 계속 가는데요. 거기를 보면 정말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실감합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갔었던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같은 경우는
화웨이 부스가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전시장 한 3분의 1 정도부터 화웨이 부스가 시작되는데 끝까지 화웨이 부스인 겁니다. 그래서 참 무섭다. 우리는 이럴 때 뭘 하나 싶었고요. 제가 그런 국제 전시회 간 지가 한 20년이 넘는데 중국과 한국의 다른 점이 하나입니다. 중국은 처음에 대기업 부스 한 2개 정도 있고 나머지 중소기업 부스들이 있어요. 1년 지나면 그 중에서 뭐 약간 더 크게 되더라고요, 부스가. 샤오미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대기업 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분야마다 막 수십 개의 대기업 부스들이 생기는데 한국은 20년 전에 제일 큰 부스가 삼성, LG, 지금 가봐도 삼성, LG,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죠, 망해서. 그러니까 역동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다음 정부가 꼭 해야 된다. 정부 관료들도 사실 이런 컨퍼런스는, 이런 전시회는 가봐야 세계 혁신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정부라고 하니까 먼 것 같지만 사실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부터 이제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열심히 이렇게 뛰면 우리나라도 제가 말씀드린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충분히 들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새로운 미래 초격차 디지털 선도 국가를 위한 공약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디지털 경제 연합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7개 협단체 회장님들의 정책 및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회장님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오늘 안철수 후보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해드리면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김영규 정책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김영규 정책실장입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님과 함께 G3 디지털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대선 후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면서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스타트업들에 대한 정책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올해 출범된 지 6년 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서 초기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스타트업까지 1,700여 개의 단체가 기업과 스타트업들, 혁신 기업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을 도와서 세상을 혁신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할수록 우리 사회 전체가 혁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에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경제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혁신과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많이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스타트업들이 세계 글로벌 경제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대선 후보님께서도 이러한 스타트업들의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고 국가 전략으로 그 정책을 나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가장
처해 있는 현실은 규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인재와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혁신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노동 규범과 안전한, 튼튼하고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데요. 이는 결국 자유로운 노동 규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정규직 근로자들이 아닌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혁신 인재를 과감히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업가들에 대한 존중하는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성공한 사업가라 불리기보다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가로 더 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가 더 확산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들이 더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태계 선순환을 좀 가속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과 성장, 회수를 반복해서 성장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듯이 더 많은 투자와 엑시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성장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규 실장님이셨습니다. 네, 예.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시 5분에 저희 이제 후보님께서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다음 발표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벤처협회 이정민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기업인 출신이기도 하시고 또 저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도 역임을 하셔서 혁신 기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답답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아마 가장 높으시리라고 그렇게 알고 또 발표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레란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제 혁신민간위원회라는 부분을 좀 설치해 주셔서 기업인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적어도 산업정책과 관련되는 기존의 모든 정책들을 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해주시고 새로운 산업정책 관련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는 입법부 행정부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 산업정책, 특히 혁신산업에 대한 산업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좀 구조를 리스트럭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십사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규제를 이제 혁파하기 위한 총리실 산하의 기구를 말씀을 주셨는데 더불어서 한국의 지금 현실을 보면 세계 최초의 10여 년 전에 세계 최초의 핀테크 서비스를 런칭한 기업들이 다 좌절을 했고요. 금융권의 반대로 또 최근에는 타다 서비스가 국민들의 80% 이상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허되었고 원격 의료 서비스는 의료단체의 반대로 20년 이상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이런 전통산업과의 충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처에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혁신과 전통의 충돌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펑션도 아울러 좀 편지해 주십사.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핀테크 산업협회 권영탁 부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권영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이제 이 정책의 어떤 이 건의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방향성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혁신입니다. 혁신은 사실 이제 안정적인 산업 영역에서는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이제 치열한 경쟁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전제가 되어야 혁신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물론 이 경쟁은 이제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의 방향성이 이 차번 정권에서도 그 방향성과 강도를 잃지 않게 꾸준히 가졌으면 한다라는 어떤 이 정책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네거티브 규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핀테크 업계가 많은 고민하고 있는 이제 전자금융업법 개편, 혹은 샌드박스 규제의 어떤 프로세스 좀 보다 좀 간편한 프로세스의 어떤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정이라는 이제 방향성입니다.
예,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ICT 산업 경쟁력은 그 인프라나 이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CT 산업의 어떤 힘을 빌어서 다른 산업 영역까지도 더불어 발전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사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 개발 인력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이제 혁신 디지털 인력의 어떤 이제 품귀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청년들은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이제 청년 실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역으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의 속담에 보면은 이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주면 하루를 먹고 살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ICT 산업을 앞으로도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국피텍산업협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은 그 친구들이 혁신 디지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비숙련자여도 전공을 그쪽을 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혁신 디지털 인재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양성 방법들을 지원해 주시다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 기업에서도 그런 이 초보의 개발자들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제도적 세제적 그런 지원 부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소위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거기서 맞아떨어져서 대한민국 ICT 산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강신철입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게임 디지털 산업의 진행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정말 어떻게 산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산업이 사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만의 생존이 아닌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 글로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능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고요. 저희 디지털 경제 연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저희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주 52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기술 산업에 대한 R&D 조세 지원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제도는 있습니다만 적용받기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 유출도 고민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또 아까 그냥 게임 법들이 계속 개정하다 보면 누더기가 된다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어떤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전면적인 새로 만든다는 느낌에서 뭔가 검토도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게임법도 개정은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요. 분명히 국가가 관리 규제해야 될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산업도 열심히 소통해야 되겠지만 좀 너무 지능이 아닌 규제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좀 느낌도 많이 저희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능에도 많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목영도 회장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디지털광고협회 회장 목영도입니다. 회장님, 후보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디지털 광고 산업은 종사자들 97%가 50인 미만의 중소형 사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법이 미비돼서 사실상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발의된 광고산업진흥법이 빨리 추진돼서 그래서 저희 어려운 영세 광고 사업체들이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제정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 광고 전체를 다 독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비전문가가 이를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광고의 질적 저하 혹은 비효율적 매체 사용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정부 예산들의 비효율적 집행들이 굉장한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광고 독점 대행을 좀 폐지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질 좋은 정부 광고가 생성되고 그리고 업계의 상생을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영도 회장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온라인 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입니다.
온라인 쇼핑 업계를 대표해서 후보님께 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도 국회에는 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관심과 그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국감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방통위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가지고 업계가 글로벌 쇼핑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투정 플랫폼 기업들이 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기업에 맞서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중소상인들이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74%가 매출이 증대하고 83%가 만족도가 높았고 향후에 그 90% 이상 되는 사업자들이 우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장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규제를 하는 게 현상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 업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의 첫 번째는 정부의 그런 그 법을 통한 이런 규제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글로벌 쇼핑 기업에 맞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자율 규제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좀 이렇게 업계에 그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시대와 온라인 시대에 있어서 우리 오프라인의 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또 토종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쇼핑 시대에 있어서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온라인 그 100만 양성과 그다음에 토종 온라인 수출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후보님 여러 말씀, 귀한 말씀 너무 다 100% 동의하고요. 사회가 바뀌려면 먼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전환 시대에 사실은 사회에 많은 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정부에서 예전 끌고 가던 경제에서 이제 밀어주는 정부로 바뀌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끌고 가고 싶은데 사회는 예측이 안 되니까 결국 손쉬운 규제를 자꾸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지도자부터 이 사회는 지금 변해야 된다라고 각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좀 밀어주시고 국민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입법권만 예를 들어도 지난 정부에서 그 하루에 5건씩 4,000건이 넘는 규제 법안이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한 거하고 다르게 또 규제 또 완곡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정부만큼은 지도자부터 확고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말 대전환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계 단체 회장단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발표되고 공개된 전략과 의견들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님께 마무리 말씀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듣다가 생각난 거 한두 개만 좀 답변 겸해서 드리면 그 프랑스 파리에 에콜 42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저 정규 대학교 교육 과정도 아니고 교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수업하는 그런 클래스룸도 없고 교재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렇게 레벨을 올리면 나중에 뭐 100% 취업이 되고 거기서 나와서 창업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굉장히 좋은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달았던 게, 이게 그 지금까지 전통적인 뭐 대학교를 나와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과정보다도 각 기능별로 가장 좋고 효율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학을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파급이 됐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실리콘밸리에 그 팔로알토에서 저 이스트베이 건너서 동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그 실리콘밸리 42라는 데도 있고요. 한국에도 서울에도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게 나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보면은 이게 그 비영리 단체에서 합니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한국 모델이 제가 성공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좀 소프트웨어 인력이 가장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를 보고 있으면 이걸 빨리 제대로 시설 확충해서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키워드가 3가지 아닙니까? 자유, 공정,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그러니까 기업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규제가 없고 또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당하지 않으면 그럼 자유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럼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정한 경쟁 구조도 마찬가지죠. 실력만 있으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라야 그래야 벤처기업이 중소기업 되고 중견기업 되고 대기업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역동적인 실제로 바람직한 경제 구조이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안전망. 한 번 실패한 사람도 그냥 신용불량자로 평생 고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도전 기회를 줘가지고 그 사람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화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3가지를 놓고 보면 자유라는 거는 정부가 손을 떼는 거고, 그리고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예외 없이 그 3가지 분야에 대해서 몽땅 다 반대로 해왔습니다. 자유를 빼앗고 공정한 그런 시장 감시를 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지 않고 거기다가 사회적 안전망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잠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래서 이번 정부부터는 그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는 방식을 180도 바꿔서 정말 해야 되는 일만, 괜히 정부가 기업에 간섭하고 규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것에서 손 떼고 정작 해야 될 시장의 공정성과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2가지 그 과학기술 그 개발 쪽에 많은 연구비들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인재도 많이 양성하고 그 일이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그 3가지 중요한 일만 하면은 그 기반 위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부는 경제라는 수레를 뒤에서 민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정부는 그 3가지 기반되는 일을 하면 그러면 민간이 알아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정도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님 애정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G3 디지털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안철수 대선 후보 정책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미래 디지털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디지털 경제연합 협단체 및 산업계 종사자에게도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감사드리며 2022년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